사람의 인생에는 몇 차례의 변곡점이 있다. 어떤 만남 이후 그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사는 3차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천주교와 정조 그리고 강진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네, 이것은 지금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신 그 정민 선생님이 최근에 쓰신 책의 가장 첫 번째 서문입니다. 그 정약용에게 강진 유배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배는 천주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친인척들로 인해서 천주교의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1784년, 그러니까 정약용이 23세 때 형수가 죽게 되는데 그 형수의 남동생인 이벽과 굉장히 배안해서 천주교 관련 일화를 많이 얘기하게 되고요. 뭐 천주시리도 빌려보게 됩니다. 셋째 형인 정약종은 저희가 이제 그 중국인 신부 주문모의 어떤 교회 설립의 초대 그 회장으로 임명되기도 했고요. 매형인 이승우는 조선 최초의 영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친인척들이 지금 정약용의 친인척들은 천주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천주교 신자였는지의 논란은 아직도 뜨거운 관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그가 1801년 천주교 신자를 대대적으로 탄압한 신유 옥사 때 왜 연루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만 잠깐 배경으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친인척들의 천주교 영향 그리고 정약용이 그 중앙에서 있었다라는 걸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약용은 그 강진에서 이렇게 유배를 당한 이후에 무수한 글들을 쓰게 됩니다. 기실 18년의 유배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저술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1표 2서 그러니까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도 강진 유배 시절에 엮은 대작들입니다. 이렇듯 방대한 저술 작업은 보통 이제 황상이라는 강진에서 만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착수되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완수되는 것은 어찌되었건 정약용의 축적된 내공, 학자로서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지은 한시 중에는 자문자답격인 세트시가 있습니다. 바로 근심이 밀려오다라는 우울에 12장하고 근심을 보내다 견우라는 그 12장인데요. 두 시가 12장으로 똑같고 각 시가 근심에 대한 것을 서술하고 그 근심을 어떻게 해소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을 각각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심이 밀려오다 첫 번째 시입니다. 어려서는 성인 배우기를 생각하다가 중년부터 점차 현자라도 바랬지. 늙음하겐 아주 어리석음을 달게 여기다가 걱정이 밀려와 잠 못 이루네. 그리고 이와 세트인 근심을 보내다 첫 번째 시입니다. 불의,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명입니다. 불의가 꼭 외진 곳은 아니며 진조, 이 또한 어떠한 그 나라를 가리킵니다. 진조가 꼭 중앙인 것도 아니지. 둥글둥글한 하나의 흙덩어리, 본래 서쪽도 동쪽도 없는 법. 그 근심이 밀려오다 첫 번째 시에서 정약용의 포부가 한 단계씩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성인, 현자, 우인, 그 어리석은 사람. 20대에는 성인을, 30대에는 현자를 표방하다가 갑자기 이제 40대에 지금 유배 시절 현실은 우인, 어리석은 사람으로 격화되었음을 시인한 구절입니다. 임금의 최측근으로서 조정 중앙에 위치하다가 도성에서 한없이 멀어진 강진, 전라남도 강진에 있으려니 자존감이 낮아졌을 법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 우인이라는 그 표현에 한자를 보시면 어리석을 우자에 아래 하자를 써져 있는데요. 이 우하는 거꾸로 말해서 아래 하자에 어리석을 하우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한시에서 이제 평칭을 맞추기 위해서 도치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 하우는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공자가 두
인물을 말을 하는데 상중하에 상을 붙여서 지혜로울 지자와 붙여서 상지를 표현하고 아래 하자와 어리석을 우자를 붙여서 하우를 표현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변환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 삶을 살다 간다라는 표현을 내비칩니다. 정약용 선생이 우인도 아닌 우하, 하우 이 표현을 쓴 것은 자신의 이러한 그 도성에서 멀어진 그 유배의 생활이 불변할 것이라는 그런 더욱 더 좌절감이 넘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심을 떠나보내다에서 지금 1구와 2구에 각각 부리와 진조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진조는 진단, 옛날 그 중국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1구의 부리는 부여, 곧 우리나라로까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세계 지도상 우리나라는 동쪽에 치우쳤고 중국은 중심에 있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3구에 둥글둥글한 한 덩어리 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둥글기 때문에 딱히 중심도 변두리도 없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것은 한양 그 조정이나 유배지 그 강진이나 매한가지다라는 그런 자기 위로로도 여겨집니다. 이제 정약용이 강진에서 그 지은 시의 두 번째 근심은 무엇이며 그 근심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심이 밀려오다 두 번째 시입니다. 복희 시대에 태어나지 못해 복희에게 물을 길이 없고 중리 시절에 태어나지 못해 중리에게도 물을 길이 없네. 이것은 근심이 밀려오다 두 번째 시였고요. 그리고 근심을 보내다 두 번째 시를 같이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천하 서적을 다 먹어치워 마침내 주역으로 토해내려니 모든 서적을 다 소화해서 주역으로 뭔가 승화시키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그 비밀을 깨뜨려 주려고 내게 3년 귀양살이 하사했네. 정약용은 강진에서 앞서 말했던 저희 그 육경 중에 하나죠. 주역의 전, 주해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그 책인 주역사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 책인데요. 이 주역은 저희 한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깊이 파고든 분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책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자기가 그 풀이를 직접 하면서 복희씨 혹은 중리, 그러니까 공자를 소환해내서 자기 막힌 부분을 묻고 싶다라는 것을 1구와 4구 전반에 드러냅니다. 참고로 복희씨는 주역의 팔괘를 처음 그었다고 일컬어지는 전설적인 인물이고 공자는 만년에 주역 읽기를 너무 즐겨서 그 주역 그 책이 얽혀있는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위편 3절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정약용은 주역 작업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보내다 그 첫 번째에 보면은 온갖 책을 다 소화하여서 주역을 이해하는데 보태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연구일수록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법인데 그 정약용은 1801년부터 그 강진에 유배된 이후로 1803년 겨울부터 주역 사전의 저술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1804년에는 결국 그 갑자본 총 8권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여기서의 3년 귀양살이라는 표현은 주역 사전 저술의 구상이 실제적으로는 유배 직후부터 바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정약용은 강진에 유배되어서 그 중앙에서나 지방에서나 관리의 임무를 하던 것을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하늘이 내려준 선물로 간주합니다. 그 쉼없이 중직을 맡아온 정약용에게 강진 유배기는 이른바 영구년이나 다름없었다고 봅니다. 그 절망으로 물들었던 시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극복해낸 그 정약용, 그의 찬란한 저술 업적은 그의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년 겨울부터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캄캄한 터널의 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이 울적한 시기에 정약용 선생이 근심을 어떻게 보냈는지 12수를 감상하면서 여러분도 우울한 시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